네, 안녕하세요. 새마을금고 일반상식의 윤하문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교재 185페이지의 경제 경영 파트의 이론 관련 부분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185페이지 들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제 일반에서 경제 4단체, 5단체, 6단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문제에서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니까 반드시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자, 특히 경제 4단체에 대해서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경제 4단체. 알겠죠? 자, 첫 번째 이 경제 4단체 이거 반드시 암기해두자. 자, 첫 번째 자, 전국경제인연합회, 그 다음에 대한상공회의소, 그 다음에 중소기업중앙회, 그 다음에 한국무역협회 이 네 가지를 합쳐서 뭐라고 부른다? 우리가 경제 4단체라고 한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5단체 하면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들어가고요. 6단체 하면은 전국은행연합회가 들어가요. 그렇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4단체를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반드시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제 성장률 이거 이제 계산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경제 성장이라는 것은 경제 성장률이라는 것은 뭐냐면 전년도 대비 GDP의 증가율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GDP 증가율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이건 계산하는 방법은 전년도의 실질 GDP에서 금년도 실질 GDP 빼기 전년도 실질 GDP 곱하기 100 이렇게 해주시면 경제 성장률 즉 GDP 증가율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자, 경제제가 있고 자유제가 있습니다. 경제제는 가격이 있는 것이 경제제죠. 그쵸? 네. 그러니까 왜 가격이 있느냐?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있는 거예요. 그쵸? 희소성이 있다라는 것은 결국은 가격이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원하는 양보다 재와 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격이 설정이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자유제는 인간이 원하는 것보다 재와 양이 더 많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없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대체제가 있어요. 대체제는 어떤 A라는 상품을 대체해서 쓸 수 있는 B라는 재화가 있는 거죠. 그래서 A와 B의 관계는 이럴 때는 대체제 관계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보완제라는 것은 A 상품을 소비할 때 C라는 재화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완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대체제 관계에 있는 대표적인 예는 뭐가 있냐면 사이다의 대체제는 바로 콜라죠. 그러니까 사이다와 콜라의 관계 이런 게 이제 대체제 관계죠. 그쵸? 또 휘발유차하고 디젤차의 관계 이것도 대체제 관계라고 할 수가 있죠. 이런 관계가 이제 대체제 관계. 또 커피와 홍차와의 관계 이런 게 대체제 관계죠. 보완제 관계는 그 상품을 좀 더 잘 소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완적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커피와 설탕과의 관계 이런 거죠. 또는 콜라와 콜라병의 관계 이렇게 되는 거죠. 또는 자동차와 휘발유의 관계, 자동차와 경유와 관계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보완제의 관계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기에 있는 것 중에 이걸 꼭 기억을 해두세요. 186페이지 교재에 대체제의 예 있죠. 버터와 마가린, 소고기와 돼지고기 이 관계. 그 다음에 보완제의 관계로서 커피와 설탕, 자동차와 휘발유, 카메라와 필름 또는 빵과 버터, 만년필과 잉크와의 관계 이런 것들이 다 무엇과 관련이 있다? 보완제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해서 대체제가 무엇이고 보완제가 무엇인지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메리트제라는 게 있어요. 메리트제는 뭐냐면 경제적 수요에 의존하지 않고 사회적 고려를 우선시하는 재화들을 메리트제라고 해요. 예를 들면은 의무 교육 서비스 또는 이제 의료 서비스 또는 뭐 이제 주택, 그 다음에 전기, 가스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떤 경제적 수요보다는 사회적 고려를 우선시하는 재화예요. 이런 것들을 묶어서 뭐라 부른다? 우리가 네, 메리트제 이렇게 부른다라는 거 그걸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경제 4단체에 대한 내용과 그 다음에 대체제의 어떤 관련된 내용 이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두십시오. 그 다음에 자 그림자 재고라는 게 있어요. 그림자 재고는 무엇이냐?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한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하여 금융회사가 이미 압류를 했거나 압류 절차를 밟고 있는 어떤 주택 이것을 그림자 주택 이렇게 부르죠. 알겠죠? 이러한 그림자 재고는 잠재된 주택 재고로서 언제든지 시장에 매물로 나올 수 있는 재고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회비용이 있어요. 기회비용. 기회비용은 어떤 A를 선택했을 때 포기해야 되는 비용, 그게 바로 기회비용이죠. 이 기회비용은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하나는 명시적 비용이고 또 하나는 암묵적 비용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알겠죠? 네, 그걸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디플레이션은 무엇이냐? 디플레이션은 통화량 감소와 물가 하락 등으로 인하여 경제 활동이 침체되는 현상 이것을 무엇이라 부른다? 네, 디플레이션이다 이렇게 부르죠. 그 다음에 플러스 체크에 보면 리플레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리플레이션. 이것은 무엇이냐면 침체기의 경제가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 아직까지는 심각한 인플레이션에 이르지 않은 상태. 그쵸? 네, 이런 상태를 리플레이션 이렇게 부르죠. 자, 그 다음에
마셜의 K라는 게 있습니다. 마셜의 K. 그쵸? 자, 여기서 이제 마셜의 K. 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 기회비용. 그 다음에 그림자 재고. 이게 무엇인지는 반드시 알고 가셔야 돼요. 자, 마셜의 K. 한 나라의 명목 GNP에 대한 통화 공급 잔액의 비율. 이것을 나타내는 게 바로 무엇이다? 마셜의 K다. 이것은 통화 공급량의 적정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로 사용되고 있으며 통화 공급의 범위로는 현금 통화, 그 다음에 예금 통화, 그 다음에 준통화, 여기는 정기성 예금을 뜻하는 건데 이런 것의 합계인 M2를 채택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보통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보면 공급량이 통화의 공급량이 늘어나면 마셜의 K의 수치가 올라가고 마셜의 K 수치가 올라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즉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즉 물가가 폭등한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쵸? 네. 그러니까 통화량이 늘어났을 때 마셜의 K는 올라가게 돼 있고 그다음에 그것 때문에 인플레이션, 즉 물가 폭등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모라토리엄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한 국가가 정치적, 경제적인 이유로 외국에서 빌려온 차관에 대해 일시적으로 상환을 연기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모라토리엄이라고 합니다. 모라토리엄. 네. 자, 모라토리엄은 상환할 의사가 있다는 점에서 지급 거절을 한 거하고는 또 다르고, 그 다음에 개별 채무에 대해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 갚지 못하는 채무 불이행, 즉 디폴트하고도 분명히 다른 개념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렇게 국가가 모라토리엄을 선언을 하면 국제적으로 어떤 신용도가 하락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은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버블 현상이라는 것은 투자, 생산 등 실물 경제의 활발한 움직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경기의 어떤 생산이나 이런 것도 활발히 일어나고 생산이라든지 소비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는 거야? 물가가 오르고 부동산 투기가 심해지며 증권 시장이 과열되는 등의 돈의 흐름이 갑자기 막 좋아지는, 활발해지는 그런 현상을 뭐라 부른다? 우리가 거품 현상해서 버블 현상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베블렌 효과가 있어요. 베블렌 효과. 그쵸? 이 베블렌 효과도 알고 있어야 되죠. 네. 베블렌 효과는 뭐냐면 이것은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수요 곡선에서 봤을 때 수요 곡선은 원래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그쵸?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이 증가하고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감소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는 거야? 가격이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수요량이 증가하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 요게 이제 바로 베블렌 효과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쵸? 네. 베블렌 효과. 가격이 오르는데도 수요량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는 현상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슈바베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슈바베의 법칙. 이것은 무엇이냐면 근로자의 소득과 주거비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근로자의 소득, 그 다음에 주거비 둘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인데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주거비에 지출되는 금액은 커지지만 금액 자체는 어떻게 된다? 커지지만 전체 생계비에서 그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낮다라는 거죠. 그쵸? 거꾸로 소득이 낮을수록 전체 생계비에 대한 주거비의 비율은 어떻게 된다? 거꾸로 높아진다. 이런 거죠. 그쵸? 그런 현상을 뭐라 부른다? 우리가 네, 슈바베의 법칙. 이것은 근로자의 소득과 주거비의 관계죠. 그쵸? 근로자의 소득과 주거비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게 바로 슈바베의 법칙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실제 국민 총소득,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한 나라 국민의 총소득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냥 네,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애프터마켓이라는 게 있습니다. 애프터마켓.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애프터마켓. 자, 한번 보겠습니다. 애프터마켓은 무엇이냐면 제품을 구매한 후 그 제품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여러 가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형성된 2차 시장을 우리가 뭐라 부른다? 애프터마켓이라고 하죠. 예를 들면 핸드폰 시장이 있으면 그게 바로 이제 제품 시장이에요. 근데 핸드폰과 관련 있는 뭐 이제 이어폰이라든지 또는 어떤 그 케이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형성이 되죠. 이런 시장들이 바로 무엇이 되는 거예요? 애프터마켓이 되는 거예요. 2차 시장. 네. 그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엥겔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엥겔의 법칙. 그쵸? 엥겔의 법칙은 무엇을 뜻한다? 엥겔의 법칙은 총 생계비에서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이죠. 고소득층일수록 이런 엥겔 지수는 낮고 저소득층일수록 이런 엥겔 지수는 높게 나타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엥겔의 법칙,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법칙이죠. 그 다음에 연금저축이라는 게 있어요. 연금저축. 이것은 무엇이냐?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장기 저축하여 연금처럼 돈을 받는 금융상품.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른다? 네, 연금저축이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자, 인플레이션 한번 보겠습니다. 인플레이션. 자, 요거는 뭐
무진장 중요한 내용이죠. 이거는 무조건 시험 문제 나오는 거죠. 인플레이션의 개념은 무엇이냐면 일단은 이것은 물건의 가치는 어떻게 되는 것이고 물건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물가 상승이니까. 그렇지만 역으로 화폐 가치는 어떻게 되는 것이다.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인플레이션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초인플레이션은 그러니까 초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물가가 급등하는 현상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전쟁 시기라든지 이럴 때 정부가 돈을 엄청나게 찍어내다 보니까 통화량이 급증해가지고 물가가 급격히 올라가는 현상. 이럴 때 바로 초인플레이션 상황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다음 환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이제 외화에 의해서 이제 일어나는 거죠. 외환거래에 의해서. 국제수지의 지불 초과가 이상적으로 증가하여 환율이 폭등하고 수입품의 가격이 급등하여 국내 물가가 이에 따라 상승하는 현상. 이것은 환인플레이션이죠. 그쵸? 그 다음에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뭐냐? 스태그네이션 플러스 인플레이션, 즉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면 물가가 올라가면 안 되는데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죠. 이럴 때는 어느 때 이런 게 일어났었냐면 오일 쇼크 때, 즉 석유 파동 시기 때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원유 가격이 상승했을 때, 그쵸? 이럴 때 바로 이러한 경기 침체가 되어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폭등하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쵸? 그게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슬럼플레이션은 오히려 스태그플레이션보다 스태그플레이션 더욱더 악화된 단계를 슬럼플레이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 거의 대등한 비슷한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이거는. 그 다음에 에그플레이션은 뭐냐? 에그플레이션은 농산물 가격 상승에 따른 물가 상승이에요. 그래서 농업과 관련 있는 에그리컬처하고 그 다음에 물가 상승인 인플레이션이 합쳐진 합성어예요. 그래서 앞자를 따가지고 에그플레이션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농산물 가격 폭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자, 이렇게 해서 이 스태그플레이션과 에그플레이션은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재간접 펀드가 있어요. 재간접 펀드는 펀드를 모집을 했는데 그 모집한 그 펀드 자금을 가지고 또다시 다른 펀드에 투자하는 거. 그게 바로 재간접 펀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절약의 역설, 케인즈가 주장한 건데 다른 말로는 구성의 모순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구성의 모순, 절약의 역설, 같은 말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불황 시기에 개인들이 결국은 그 불안의 위험을, 미래에 대한 위험을 없애기 위해서 소비를 줄이는 현상, 즉 그러니까 소비를 줄이고 절약을 많이 하는 현상이 오히려 사회 전체의 이익을 감소시키는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다 이거죠. 개인한테는 합리적인 판단이었지만 사회 전체의 이익을 오히려 감소시키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그게 바로 절약의 역설, 구성의 모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불황기에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불황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공급은 많이 되는데 수요가 적은 거죠. 그러니까 수요를 많이 늘려야 되는데 오히려 소비를 줄여버리고 절약을 더 많이 해버리니까, 저축을 더 많이 해버리니까 오히려 더욱더 불황이 깊어지는 현상이 일어난다. 이런 거죠. 그렇죠? 개인한테는 합리적인 행동이었지만 사회 전체적인 이익은 오히려 감소시켜버렸다라는 거죠. 네, 그게 바로 절약의 역설, 구성의 모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니계수가 있어요. 지니계수는 이것은 소득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표예요. 그렇죠? 로렌츠 곡선이라는 게 있는데 그 로렌츠 곡선은 무엇이냐? 만약에 100명의 사람이 있다면 그 100명의 사람을 가장 가난한 사람에서 가장 부자인 사람으로 나열을 한 다음에, 그쵸? 그 사람들의 이제 누적 소득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적 인구와 누적 소득을 보는데 만약에 모든 사람이 똑같은 소득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것은 완전 평등선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쪽은 이제 누적 인구예요. 누적 인구. 이쪽은 이제 누적 소득이 되는 거고, 누적 소득. 그랬을 때 만약에 99명의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데 한 사람이 다 가지고 있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이것은 완전 불평등선이 되죠.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는 이 사이에 존재를 하게 되죠. 이렇게. 그쵸? 그래서 A국이 있고 만약에 B국이 있다면 좀 더 이 완전 평등선에 가까운 A국이 B국에 비해서 소득 불평등도가 좀 낮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소득 불평등도가 심한 것은 B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이러한 값을 가지고 바로 이 지니계수를 구한다는 거죠. 이 완전 평등선과 완전 불평등선 있죠? 완전 평등선과 완전 불평등선의 면적분의 요 면적을 계산을 해가지고 여기 요 면적 있죠? 요 면적을 계산을 해서 지니계수를 나타냅니다. 근데 요 면적이 커진다라는 얘기는 이렇게 이 면적이 이렇게 커진다라는 거죠. 이렇게 커진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소득 불평등도가 안 좋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출구 전략이라는 것은 뭐냐면 경기가 침체되어 있을 때 통화량을 증대시켜서 경기를 부양하려고 해서 돈을 많이 풀었어요. 근데 그 돈을 어떻게 하는 거? 다시 회수하는 전략. 그게 바로 출구 전략이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고 돈을 회수하는 것. 그쵸? 그게 출구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디까지 지금 봤냐면 190페이지까지 봤어요. 이제 카르텔 한번 보겠습니다. 카르텔은
카르텔은 뭐냐면 기업 연합을 뜻하는 말로 동종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서로 가격이나 생산량, 출하량 등을 협정하여 경쟁을 피하고 이윤을 확보하는 행위. 이게 이제 카르텔이죠. 근데 이 카르텔은 그 각각의 이제 기업들이 자기의 독자성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이 트러스트 같은 경우는 기업 자체까지 완전히 통합되는 거. 그러니까 좀 더 강력한 형태의 어떤 카르텔을 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거는 기업의 독자적인 것을 유지하는 거. 이건 기업의 독자성을 상실된 거. 그쵸? 네. 그 다음에 이제 신디케이트하고 콘체른이 있는데 이게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신디케이트는 가장 고도화된 카르텔의 형태로 공동 판매수를 두고 판매를 공동으로 하는 공동 판매 카르텔을 뭐라 부른다? 우리가 신디케이트 이렇게 부르죠. 그리고 콘체르는 무엇이다? 법률상으로는 독립되어 있으나 경영상 실질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어떤 기업 형태. 그러니까 법률적으로는 독립이 되어 있지만 실제 운영 방식은 결합되어 있는 거. 이것을 바로 뭐라 부른다? 우리가 콘체른 이렇게 부르죠. 그 다음에 트러스트는 시장 독점을 위하여 각 기업체가 개체의 독립성을 상실하고 완전히 협동하는 것. 이것을 뭐라 부른다? 우리가 트러스트라고 부릅니다. 카르텔보다 더 강력한 기업 집중 형태가 바로 트러스트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카페라테 효과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하루에 커피 한 잔. 그쵸? 한 잔을 마시지 않으면 한 달에 12만 원을 모을 수 있고 그리고 이것을 30년간 저축하면 이자와 물가 상승률 등을 포함해서 약 2억 원의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효과. 그걸 뭐라 부른다? 우리가 카페라테 효과 이렇게 부르죠. 네. 카페라테 효과. 그 다음에 GDP 이건 국내 총생산. 그쵸? 글로스 도메스틱 프로덕트 해가지고 그 다음에 GNP 이것은 글로스 내셔널 프로덕트. 그러니까 한 나라 국민의 총생산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GPI가 있습니다. GPI는 무엇이냐면 제너럴 프라이스 인덱스 해가지고 종합 물가지수를 뜻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물가지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소비자 물가지수하고 생산자 물가지수가 있는데 이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를 계산할 때 제외되었던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부분이냐면 사회 간접 자본이라든지 정부 조달 서비스라든지 물류비, 창고비 등 이런 것들이 제외가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을 포함해가지고 물가지수를 구하는 거. 그게 바로 종합 물가지수예요. 그게 바로 뭐다? GPI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92페이지를 보면 공매도가 있죠. 공매도. 그쵸? 네. 어디 있어요? 네, 여기 공매도. 네.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무엇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매도 주문을 내는 것을 바로 공매도라고 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더블 위칭데이는 더블은 일을 뜻하고 위칭은 마법을 부린다. 이런 마법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더블 위칭데이 두 가지가 이제 마법을 부리는 날 이런 뜻인데 이것은 선물과 옵션의 만기가 겹치는 날로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어서 우리가 마법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더블 위칭데이 이렇게 쓰는 거죠. 네. 그 다음 우리가 그 네 가지만요 해가지고 쿼드러플 데이도 있어요. 그쵸? 쿼드러플 데이. 그것도 같이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랩 어카운트가 있는데 이것은 포장하다라는 뜻의 랩과 그 다음에 계좌를 뜻하는 어카운트를 합친 말로 자산 종합 관리 계좌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증권사 등 금융기관 등이 투자자의 성향에 맞춰 고객의 돈을 관리해주는 맞춤 서비스를 랩 어카운트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 네, 랩 어카운트 이것도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무엇이냐면 이제 레드칩 이건 중국 시장과 관련이 있어요. 블루칩 이것은 이제 경쟁이 없는 시장이죠. 그쵸? 옐로우칩 이거는 대형주고 이것은 이제 중소형주를 뜻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레드칩은 중국 정부와 국영기업이 최대 주주로 참여해 홍콩에 설립한 중국 우량기업들의 주식을 뭐라 부른다? 중국 우량기업의 주식을 레드칩 이렇게 부르죠. 그 다음에 블루칩은 무엇이냐면 주식시장에서 재무 내용이 건실하고 경기 변동에 강한 대형 우량주를 뭐라 부른다? 우리가 블루칩 이렇게 부르죠. 그 다음에 옐로우칩은 뭐냐? 블루칩보다는 시가총액이 작지만 재무구조가 안정적이고 업종을 대표하는 중저가 우량주를 뭐라 부른다? 옐로우칩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뮤추얼 펀드가 있어요. 뮤추얼 펀드는 무엇이냐면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아 투자회사를 설립해가지고 주식이나 채권, 그 다음에 선물 옵션 등에 투자한 후 이익을 나눠주는 펀드. 그것을 뮤추얼 펀드 이렇게 부르죠. 그 다음에 벌처 펀드는 무엇이냐?
벌처 펀드는 부실 기업을 정리하는 회사 또는 그 자금을 뜻하는 것인데 파산한 기업이나 또는 경영난에 빠져 있는 부실 기업을 저가에 인수한 뒤에 되팔아서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내는 펀드, 그것을 벌처 펀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두 가지 뮤추얼 펀드하고 또 무엇도 이 벌처 펀드도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자, 사이드카는 무엇이다? 사이드카는 선물 시장의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거나 내릴 때 현물 시장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함으로써 현물 시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도입된 일시 매매, 그러니까 주식 시장에서 일시 매매 중단 제도. 그쵸? 예. 이것은 일시 매매 중단 제도를 뜻하는 거죠. 예. 중단 제도. 그걸 뭐라 부른다? 우리가 사이드카 이렇게 부릅니다. 사이드카. 자, 사이드카는 자, 첫 번째, 일단 어떤 상황이냐면 선물 시장의 가격이 전일 종가 대비 5%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하고 이것이 1분 이상 지속될 때 이게 사이드카가 발동이 되죠. 그 다음에 일단 발동되면 프로그램 매매 호가의 효력이 5분간 정지된다라는 거. 그리고 5분이 지나면 이제 자동적으로 해지가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루에 한 번밖에 발동을 할 수가 없고 매매 종료 40분 이후에는 이제 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주식시장이 언제 끝나면 3시에 끝난다면 2시 20분 이후에는 그러니까 아무리 5% 이상 올라갔다 하더라도 이 사이드카를 발동할 수 없다라는 점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장지수 펀드 이것은 무엇이냐면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지수 연동형 펀드를 뭐라 부른다? 상장지수 펀드 이렇게 부르죠. 상장지수 펀드. 그 다음에 썸머랠리는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 여름철에 주식이 올라가는 현상이죠. 그러니까 휴가를 가기 전에 투자자들이 주식을 그러니까 매집을 해놓기 때문에 이제 주가가 오르는 현상. 그걸 썸머랠리라고 해요. 그리고 산타랠리라는 것도 있는데 이것은 이제 크리스마스를 전후해가지고 소비가 급증하면서 주가가 오르는 현상. 그걸 산타랠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서킷 브레이커가 있어요. 서킷 브레이커. 이건 무엇일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194페이지가 되겠죠? 194페이지. 서킷 브레이커는 뭐냐면 주식거래 중단 제도인데 이것은 주식시장에서 주가의 등락폭이 갑자기 커질 경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주식 매매를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것. 그것을 뭐라 부른다? 서킷 브레이커 이렇게 부릅니다. 네. 이 제도는 1987년 미국에서 최악의 주가 폭락이 발생한 블랙 먼데이 이후에 주식시장의 붕괴를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바로 서킷 브레이커다. 이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종합주가지수가 전일 대비 10% 이상 오르거나 내리고 또는 이러한 상태가 1분 이상 지속될 때 무엇이 발동된다? 바로 이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이 된다. 우리나라의 이제 주식시장에서 주로 나타나는 거죠. 주식시장. 여기선 몇 프로? 10%. 그쵸? 아까 사이드카는 몇 프로였었지? 선물시장에서 5%였었죠. 5%. 그쵸? 이것도 구분을 해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인컴펀드라는 게 있어요. 인컴펀드. 인컴펀드는 채권이나 부동산 투자 신탁 또는 고배당주 등 여러 자산에 골고루 투자해 이자와 배당과 같이 지속적인 소득을 발생시키는 상품. 이것을 뭐라 부른다? 인컴펀드 이렇게 부르고요. 그 다음에 정크본드는 뭐냐면 수익률은 매우 높지만 신용도가 낮은 채권. 즉 신용 등급이 높아 투자 적격 업체에 속했던 기업이 경영 악화나 실적 부진으로 신용 등급이 급격히 낮아졌을 때 과거 그 기업이 발생했던 채권을 가리키는 말. 그것을 우리가 뭐라 부른다? 정크본드 이렇게 부르죠. 이러한 그러면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를 뭐라 부른다? 바로 정크본드 펀드 이렇게 부르면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1월 효과. 1월 중 주가가 다른 달에 비해 많이 오르는 주식시장의 특이한 현상을 1월 효과 이렇게 부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주식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까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좀 쉬었다가 재무와 회계에 관련된 부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194페이지 이제 재무 회계에 관련되어 있는 이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4페이지 제일 밑에 부분 보면은 레버리지 효과라고 있어요. 그쵸? 자, 레버리지 효과. 이것은 무엇이냐면 수익률을 높이는 방법을 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기 자본이 10억 원이었는데 수익이 1억 원이 났다면 이것은 10억 원에 대한 1억 원은 10%의 수익률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자기 자본이 5억 원인데 대출을 5억 원을 받아가지고 10억 원 상태에서 1억 원의 매출을 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 자본 대비 수익률은 20%가 되겠죠.
그쵸? 왜냐면 자기 자본은 5억 원인데 대출 받은 게 5억 원이 있는 거니까. 금액 자체는 10억 원이 똑같지만 수익률 자체는 20%로 올라간다 이거죠. 자기 자본이 10억 원일 때 1억 원은 수익률이 10%지만 자기 자본 5억, 그 다음 대출금 5억 해가지고 수익률 1억 원일 때는 자기 자본 대비 수익률은 20%가 된다는 효과. 이것을 바로 뭐라고 한다? 네, 레버리지 효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레버리지 효과. 그쵸? 그 다음에 시퀘스터. 이것은 이제 오바마 대통령하고 관련이 있어요. 오바마 대통령. 네.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재정과 관련 있는 것인데 지방 재정. 자, 한번 보겠습니다. 정부의 재정 적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강제 관리 규정으로 일정한 적자폭을 줄이지 못하면 그 액수만큼의 연방 정부의 재정 지출 예산이 자동적으로 삭감되는 조치. 이것을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설명을 했죠. 네, 그게 바로 무엇이다? 바로 시퀘스터다. 이거 알고 있으셔야 돼요. 그쵸? 시퀘스터에 대해서. 네, 시퀘스터. 그 다음에 전환사채 보겠습니다. 사채로 발행되었으나 일정한 기간이 지나 사채권자의 청구가 있을 때 미리 결정된 조건대로 발행회사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특약을 지닌 사채. 그러니까 전환을 할 수 있다 이거죠. 주식으로. 그걸 전환사채라고 한다. 전환사채를 뭐라고 얘기한다? 네, CB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CB. 그쵸? 조세피난처. 자, 조세피난처 한번 보겠습니다. 법인세라든지 개인소득세 등을 부과하지 않거나 과세를 하더라도 아주 낮은 세금을 적용함으로써 세제상의 특혜를 부여하는 장소, 그런 장소들을 뭐라 부른다? 우리가 조세피난처. 보통은 이제 그 조세 포탈에, 그러니까 세금 탈루를 위한 어떤 하나의 장소로서 이런 조세피난처를 이용을 하죠. 자, 그 다음에 금융과 관련 있는 부분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국제통화기금. 보통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네. IMF 이렇게 쓰죠. IMF. 그쵸? 인터내셔널 머니터리 펀드 해가지고 그 약자, 앞자를 따가지고 IMF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가맹국의 출자로 공동의 외화기금을 만들어서 각국이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원활한 외화 자금 조달을 돕고 나아가서는 세계 각국의 경제적 번영을 도모하는 국제기구이며 본부는 어디에 있다? 미국 워싱턴에 있는 그 이제 국제기구. 그게 뭐다? 바로 국제통화기금, 바로 IMF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금융안정위원회가 있어요. 금융안정위원회. 이거는 이제 FSB 이렇게 얘기를 하죠. FSB. 자, 금융안정위원회. 자, 이건 뭐냐면 1999년에 세계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선진 7개국 G7이죠. 그쵸? G7이 설립한 금융안정화 포럼. 여기에서 2009년 4월 런던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의 합의에 따라 확대 개편해가지고 설립된 기구가 바로 금융안정위원회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금융억압이라는 게 있네요. 금융억압. 이건 무엇이냐면 완전히 자유로운 시장이었다면 다른 곳으로 향했을 자금을 정부가 어떻게 하는 거야? 이자율 규제 등의 정책적 수단을 활용해서 정부의 목표 달성을 위해 끌어오는 경우, 그것을 우리가 뭐라 부른다? 금융억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금융의 양적 규제. 이것은 무엇이냐면 통화정책과 관련이 있는데 어떤 재할인율이라든지 공개시장 조작정책이라든지 지급준비율 등을 인상하거나 인하함으로써 또는 이제 국공채를 매입하거나 매각함으로써 어떻게 하는 거예요? 통화량을 조절하는 거. 그것을 바로 금융의 양적 규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금융의 양적 규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통화정책과 관련이 있어요. 그 다음에 금융의 질적 규제. 이것은 무엇이냐면 통화량 자체보다는 각 부분에 공급되는 자금의 흐름에 대해서 통제를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통화량 자체를 하는 것이 아니죠. 그쵸? 질적 규제는. 네. 그 다음에 자, 소프트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상환기간이 길거나 금리가 낮아 차주에게 상환 부담이 적은 차관을 소프트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스마트머니. 이것은 장세 변화에 따라 신속하게 움직이는 자금. 이것을 스마트머니라고 합니다. 네. 스마트머니. 그 다음에 자, 신용평가기관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을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 이것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쵸? 네, 스탠다드 앤 푸어스하고 그 다음에 영국의 피치사, 그 다음에 미국의 무디스. 이렇게 해서 3개를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드머니. 시드는 종자, 씨앗을 뜻하잖아요. 그쵸? 씨앗이 되는 돈. 이런 뜻이죠. 종잣돈을 뜻하는 말이 되겠네요. 부실 기업을 정리할 때 덧붙여 해주는 신규 대출을 일컫는 말로 시드머니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신디케이트론은 다수의 금융기관으로 구성된 차관단이 공통의 조건으로 차주에게 일정액을 융자하는 중장기 대출 방식을 뭐라 부른다? 우리가 신디케이트론 이렇게 부릅니다. 네, 신디케이트론. 시드머니는 뭘 뜻하는 거고 종잣돈을 뜻하는 것이다. 네, 종잣돈. 그 다음에 양도성 예금증서라는 게 있죠. 예, 양도성 예금증서. 자, 양도성 예금증서는 무엇이냐면 Certificate of Deposit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거의 약자로서 CD를 쓰는 거예요. 근데 Cash of Deposit 이렇게 알면 안 돼요. 예, 이게 시험 문제 출제됐던 적이 있습니다. Certificate of Deposit이라는 거. 그쵸? 네. 예금 증서란 뜻이죠. 양도 가능한. 그 다음에 유동성 함정이라는 게 있어요. 유동성 함정이라는 것은 이제 케인즈가 주장을 했는데 통화량을 증대하면 경기가 활성화돼야 되는데 통화량을 증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활성화되지 않는 현상. 그것을 무엇이라고 부른다? 유동성 함정에 빠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통화 정책보다는 그러니까 케인즈는 뭐라고 주장했냐면 유동성 함정이 있기 때문에 통화 정책보다는 오히려 재정 정책이 훨씬 더 경기를 부양시키는 데 효과적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머징 마켓이라는 게 있어요. 이머징 마켓. 이것은 무엇이냐? 개발도상국 가운데 상대적으로 경제 성장률이 높고 산업화가 빨리 진전되고 있는 나라의 금융시장을 뭐라 부른다? 우리가 성장 속도가 빠른 신흥 국가의 어떤 금융시장. 그걸 뭐라 부른다? 우리가 이머징 마켓 이렇게 부르죠. 그 다음에 미들 마켓이라는 게 있어요. 미들 마켓. 미들 마켓은 무엇이다? 공자금과 개인 자금의 중간에 있는 자금이 흐르는 시장과 주요 수요자가 중산층 소비자로 이들을 대상으로 자금이 흐르고 있는 시장. 이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는 게 바로 이 미들 마켓인데 보통 최근에 어떤 신흥국 중에서 중산층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그러한 어떤 지역들을 뜻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중국 또는 중동, 아프리카나 인도 이런 데가 바로 이러한 미들 마켓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중산층이 성장하고 있는 지역. 그쵸? 그 다음에 프라이빗 뱅킹은 무엇이다? 이것은 은행이 고객에게 예금 관리에서부터 재테크까지 그쵸? 모든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그걸 뭐라 부른다? 프라이빗 뱅킹. 예. 이렇게 부르죠. 그 다음에 한머니. 한머니는 굉장히 중요하죠. 국제 금융시장을 이동하는 단기 자금이죠. 예, 단기 투자 자금을 뭐라 부른다? 투기 자금을 한머니 이렇게 부르죠. 그 다음에 콜금리는 무엇이냐면 중앙은행과 일반적으로 이제 시중은행 간의 어떤 금리, 이것을 콜금리다. 이렇게 알아두셔도 돼요. 알겠죠? 콜금리. 그 다음에 이제 무역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상수지. 이 경상수지는 보통 이제 국제수지는 경상수지와 자본수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경상수지에 들어가는 것은 무역수지, 그 다음에 무역외수지. 이 무역외수지에는 또 뭐가 들어가냐면 서비스수지하고 그 다음에 소득수지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제 경상이전수지. 이 세 가지를 합쳐서 뭐라 부른다? 우리가 이제 경상수지라고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국제수지는 이 경상수지를 이제 대표해서 나타낸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국제수지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바로 이 경상수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경쟁 라운드 중에 이제 보면 그린 라운드라는 게 있네요. 그쵸? 그린 라운드. 자, 그린 라운드, 그 다음에 블루 라운드, 우루과이 라운드,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들을 잡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린 라운드는 환경보호 목적으로, 그쵸? 그 다음에 블루 라운드는 국가 간의 통상 문제에 있어 노동 기준을 무역과 연계시키는, 그쵸? 선진국들의 무역 정책을 블루 라운드라고 하죠. 우루과이 라운드는 뭐다? 이것은 이제 다자간 무역 협상, 즉 어떤 걸 없애는 거냐면 관세 장벽을 없애는 다자간 무역 협상을 뭐라 부른다? 우리가 우루과이 라운드. 이것 때문에 무엇이 만들어졌다? 바로 WTO, 즉 세계 무역 기구가 만들어졌다라는 거, 그걸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세, 국가 간의 이제 상품 재화나 서비스가 움직일 때 거기에 대한 이제 관세가 있죠. 네. 그게 이제 관세가 되는 거죠.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것에 부과되는 어떤 세금, 그거를 관세라고 하죠. 그 다음에 200페이지를 보면 계절관세, 긴급관세, 상계관세, 조정관세, 탄력관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그냥 한번 읽어서 그냥 이해 정도만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메랑 효과가 있습니다. 부메랑 효과. 자, 부메랑 효과는 뭐냐면 선진국이 누구를 도와준 거냐면 선진국이 후진국을 그러니까 개발도상국 있죠. 개발도상국을 도와줬는데 이 개발도상국이 성장을 해가지고 오히려 상품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히려 선진국에 되파는 현상. 그것을 바로 부메랑 효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선진국의 개발도상국에 경제원조나 자본투자를 제공함으로써 개발도상국에게
에서 생산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생산된 제품이 현지 시장의 수요를 충족하고 남아서 선진국에 역수출됨으로써 선진국의 당해 산업과 경합하게 되는 현상. 이것을 뭐라 부른다? 부메랑 효과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북미 자유무역 협정 이게 있어요. 그쵸? 예. 지역 블록으로서 이제 형성되는 거죠. 예. 노스 아메리카 프리 트레이드 어그리먼트 해가지고 북미 자유무역 협정이에요. 여기에 이제 해당되는 나라는 어떤 나라다? 미국, 캐나다, 멕시코 간의 상품이라든지 이제 그 노동시장, 그러니까 생산 요소 간의 자유로운 이동을 이제 약속한 북미 자유무역 협정. 그게 바로 나프타라는 거. 그걸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와프 거래. 스와프 거래는 뭐냐? 자, 서로 다른 금리 또는 통화로 표시된 부채를 상호 교환하는 거래를 우리가 뭐라 부른다? 스와프 거래다. 이렇게 얘기하죠. 대표적인 게 이제 통화 스와프가 있어요. 통화 스와프. 이건 무엇이냐면 외환 부족 등 유사시 국가 간의 통화를 맞교환하는 것. 그쵸? 우리나라도 이제 외환 보유가 막 급격히 약화될 때 그러한 어떤 위험성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예. 좀 그 위험성을 좀 줄이기 위해서 바로 이제 뭐 일본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과 통화 스와프를 체결을 했었죠. 그 다음에 토빈세라는 게 있습니다. 토빈세. 토빈세는 단기 자금이 거래될 때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그쵸? 단기 자금이 거래될 때 부과되는 세금.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토빈 교수에 의해 주장되었다고 해서 이름이 토빈세가 되었습니다. 예. 단기 자금. 예. 단기 자금이 거래될 때 부과되는 세금. 그거를 토빈세라고 한다. 그 다음에 자, 포스트 붐이라는 게 있는데 포스트 붐. 이거는 이제 포스트 붐 이게 무엇이냐면 어떤 국가를 뜻하는 거예요. 5개 국가를 뜻하는 거예요. 5개 국가. 5개국. 그게 어떤 나라일까요? 한번 볼까요? 자, 신흥 수출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폴란드. 그쵸? 여기에 이제 PO가 이제 폴란드를 뜻하겠네요. 그쵸? 폴란드. 그쵸? 그 다음에 이것은 누굴 뜻하는 거예요? 네. 이것은 슬로바키아. 그쵸? 슬로바키아. 그 다음에 T는 터키를 뜻하죠. 터키. 그쵸? 그리고 V는 누굴 뜻하는 거냐면 베트남을 뜻하고 그 다음에 M은 누굴 뜻하냐면 말레이시아를 뜻해요. 말레이시아. 자, 이렇게 해서 이 5개 국가국. 신흥 수출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5개 국가를 뜻하는 말. 그게 무엇이다? 포스트 붐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이커브 효과 그냥 한번 읽어서 이해만 해두시면 돼요. 이것은 환율의 변동과 무역수지와의 관계를 나타낸 어떤 것이다. 이 정도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제 경영과 관련 있는 부분의 이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영. 자, 국제품질보증제도. 자, 요 국제품질보증제도는 반드시 알고 있으셔야 돼요. 이거. 그쵸? 품질을 보증하는 제도죠. ISO 9000 시리즈가 있죠. 9000, 9001, 9002, 9003, 9004 이런 게 있죠. 그쵸? 근데 중요한 거 ISO가 무엇이냐? ISO는 무엇이냐면 이게 국제표준화기구예요. 국제표준화기구. 국제표준화기구다. 요 이름을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국제표준화기구. 예. 그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이제 국제 품질을 보증하는 제도로서 ISO 9000 시리즈가 있다. 그래서 9001, 그 다음에 9002, 그 다음에 9003, 9004 이렇게 있죠. 인증 범위에 따라서. 자, 그 다음에 그린메일. 그린메일은 무엇이냐면 상장기업의 주식을 대량 매입한 후 경영진을 위협을 해서 적대적인 인수합병을 포기하는 대가로 자신들이 보유한 주식을 시가보다 훨씬 비싼 값에 대사도록 강요하는 행위. 그것을 무엇이라고 부른다? 우리가 그린메일 이렇게 부르죠. 그린메일. 네. 그 다음에 리치 마케팅. 리치 마케팅은 리치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빈틈 또는 어떤 틈새 이걸 뜻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의 반대말이라고 할 수 있냐면 매스 마케팅의 반대라고 할 수 있어요. 매스는 이제 대량의 뭐 이런 뜻이죠. 그쵸? 대량 생산 뭐 이런 거와 관련이 있는데 이러한 그 매스 마케팅의 반대 개념으로서 리치 마케팅이 있다라는 거. 자, 리치 마케팅은 무엇이냐면 특정한 성격을 가진 소규모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 목표를 설정하는 것. 그게 바로 리치 마케팅이죠. 근데 대중을 대상으로 판매 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매스 마케팅이라고 한다면 그거의 반대급부로 만들어진 게 리치 마케팅이다. 이걸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대리인 문제. 대리인 문제는 계약을 맺은 모든 관계에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로 기업의 경우 주주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기업의 경영에 고용된 전문 경영인이 정부의 비대칭성과 어떤 불완전한 감시 등으로 주주의 이익보다 자신의 이익을 우선하여 경영하면서 발생하는 문제. 이것을 뭐라 부른다? 우리가 대리인 문제다. 이렇게 보죠. 네. 리치 마케팅과 매스 마케팅 알아두시고 대리인 문제. 그 다음에 자 아주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이제 디드로 효과. 이 디드로 효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디드로 효과.
제가 볼 때는 이 문제가 올해 예상 문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상 문제. 그렇죠. 네, 디드로 효과. 자, 우리가 이제 많이 경험하는 건데 이건 무엇이냐면 18세기 프랑스의 계몽사상가 드니 디드로가 서재용 가운을 선물 받은 뒤 책상, 의자, 책장 등을 그 가운과 격이 맞는 고급품으로 바꾼 것에서 유래한 것. 그게 바로 뭐다? 이 디드로 효과죠. 그러니까 제가 어떤 선물을 만약에 하나를 받았어요. 만약에 뭐 신발을 하나 선물 받았는데 그 노란 신발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 노란 신발에 맞게끔 바지를 사고 셔츠를 사고 모자를 사고 액세서리를 사는 거. 이게 바로 무슨 효과와 관련이 있다? 네, 디드로 효과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마케팅 전략이 있어요. 디마케팅 전략. 이것은 무엇이냐면 기업들이 자사의 상품을 많이 판매하기보다는 오히려 고객들의 구매를 의도적으로 줄임으로써 수요를 창출하고 장기적으로 수요의 극대화를 꾀하는 마케팅 전략. 그것을 디마케팅 전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디마케팅 전략. 그 다음에 로스 리더. 로스 리더는 뭐냐면 특매 상품 또는 미끼 상품으로 원가보다 싸게 팔거나 기존 판매가에서 대폭 할인해 판매하는 상품을 우리가 로스 리더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자, 리니언시가 있어요. 리니언시. 그쵸? 리니언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리니언시라든지 그 다음에 립스틱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리니언시는 자진 신고자 감면 제도로서 불공정한 기업의 단합 행위를 자진해서 신고할 경우 과징금을 면제하거나 감면해주는 제도. 그걸 리니언시 제도라고 해요. 리니언시 제도. 자, 그 첫 번째 신고한 기업에 대해서는 과징금의 100%를 그리고 두 번째 신고한 기업에 대해서는 50%를 감면해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립스틱 효과는 무엇이냐? 립스틱 효과는 불황으로 위축된 소비시장에서 저가 제품 소비로 기업의 매출이 늘어나는 현상으로 저가 제품 선호 추세를 무엇이라고 부른다? 우리가 바로 립스틱 효과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자, 보겠습니다. 무상증자. 기업의 주주들에게 보유하고 있는 주식수에 비례해서 새로 발행한 주식을 무상으로 지급하는 것. 그것을 뭐라 부른다? 네, 무상증자. 이렇게 부르죠. 그 다음에 버즈 마케팅이라는 게 있는데, 자, 버즈 마케팅. 이건 무엇이냐면, 버즈라는 것은 벌이 이렇게 윙윙윙 하는 소리 있죠. 그걸 버즈라고 얘기를 해요. 그쵸? 버즈 마케팅. 그러면 이게 무엇이냐? 벌이 윙윙거리는 것처럼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의견과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긍정적인 입소문이 나도록 하는 마케팅 기법. 그걸 뭐라 부른다? 버즈 마케팅 기법.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것은 이제 버즈라는 것은 무엇을 뜻한다? 버즈는 이것은 벌이 윙윙거리는 소리죠. 윙윙거리는 소리. 그쵸? 버즈. 그거를 이용한 어떤 마케팅 전략. 이거를 버즈 마케팅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브레인스토밍은 무엇이냐? 자, 브레인스토밍은 한 가지 문제를 집단적으로 토의하여 제각기 자유롭게 의견을 말하는 가운데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튀어나오도록 하는 아이디어 창출 기법. 그걸 뭐라 부른다? 우리가 브레인스토밍 이렇게 부릅니다. 네, 브레인스토밍. 그 다음에 블루오션과 이제 레드오션이 있는데 블루오션은 뭐냐면 경쟁자가 없는 시장을 블루오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경쟁자가 있는 시장을 뭐라 부른다? 레드오션이라고 하죠. 그쵸? 네. 레드오션. 이렇게 부르죠. 그 다음에 샤워 효과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독특한 효과죠. 샤워 효과. 한번 볼까요? 샤워 효과. 자, 우리가 샤워를 할 때 보면 물을 위에서 뿌려주면 어떻게 돼요?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면서 거품을 이렇게 물이 위에서부터 내려오면서 쫙 이렇게 씻어주잖아요. 마치 이런 것처럼 백화점에서 이벤트를 백화점의 고층에서 하게 되면, 그쵸. 이벤트를, 그러니까 가장 최고층, 예를 들어 10층짜리면 10층에서 이벤트를 하게 되면, 고객들이 10층에 갔다가 내려오면서 9층, 8층, 7층, 6층 이렇게 거쳐서 내려오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상품을 구입을 하겠죠. 이런 효과를 뭐라고 부른다? 우리가 샤워 효과다. 이렇게 부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벤트는 보통 백화점에서 어디서 한다? 1층에서 하지 않고 고층에서 하게 된다. 이거죠. 알겠죠? 그거를 뭐라고 부른다? 우리가 네, 샤워 효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소셜 덤핑이라는 게 있어요. 그쵸? 소셜 덤핑이라는 건 무엇이다? 국제 수준보다 현저히 낮은 임금 수준을 유지함으로써 절감된 원가의 제품을 해외 시장에서 염가로 판매하는 것, 즉 덤핑을 하는 것이죠. 네, 이거를 소셜 덤핑 이렇게 부른다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그 다음에 스톡 옵션 제도가 있어요. 회사가 임직원에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일정 수량의 자사 주식을 매입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부여한 자사 주식 매입권. 그쵸?
예, 자사 주식 매입권. 자사 주식 매입권. 이것을 뭐라 부른다? 우리가 스톡 옵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 스톡 옵션. 그 다음에 스핀 아웃과 이제 스핀 오프가 있는데, 자, 스핀 아웃은 경영 조직은 보통 경리부, 인사부, 영업부, 제조부 등으로 등과 같이 직능별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직능별 조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조직으로부터 인사부가 분리되어 나와가지고 인재개발 전문회사로 되는 것과 같은 경우, 이것을 우리가 그 조직 안에서 하나가 나왔다 이거죠. 그래서 스핀 아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스핀 아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스핀 오프는 뭐냐면 기업 경영의 독립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특정 사업 부분을 분리 독립시키는 행위를 우리가 스핀 오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스핀 아웃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원래는 하나의 조직체 안에 하나의 부서였는데 이것이 독자적으로 나와가지고 예, 하나의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인사부가 분리되어가지고 인재개발 전문회사를 만든 전문회사로 이제 변신하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스핀 아웃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쵸? 스핀 오프라는 것은 예, 기업 경영의 독립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특정 사업 부분을 분리 독립시키는 행위를 우리가 스핀 오프라고 한다는 거 이걸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나리오 경영 이것은 뭐냐면 갈수록 불안감을 더해가는 경영 환경에서 위험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강구되고 있는 경영 기법이 시나리오를 미리 짜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위험 요소를 어떻게 하는 거 미리 이제 대책을 세우는 거겠죠. 그것을 시나리오 경영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시너지 효과. 시너지 효과는 특정 생산 자원을 다면적으로 활용하거나 또는 각 부서나 부서의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및 경험을 공유하고 업무를 조화롭게 협동해서 추진함으로써 1 더하기 1이 2가 아닌 그 이상의 효과를 내는 거. 그게 시너지 효과죠. 네, 시너지 효과. 그 다음에 아웃소싱. 이것은 기업의 업무 중에 일부를 어떻게 하는 거? 외주를 주는 거죠. 외주를 주는 거. 그것을 아웃소싱이라고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스크로 서비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에스크로 서비스. 에스크로 서비스. 이건 중요한 개념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소비자가 물건을 주문하고 거래 대금을 제3자에게 예치했다가 물건을 받아서 확인한 후에 해당 금액을 판매자에게 지불하도록 하는 거래 안전장치. 이게 바로 에스크로 제도죠. 그쵸? 예, 이거는 이제 보통 전자상거래 제도가 활성화되면서 이 전자상거래를 좀 더 어떻게 하기 위해서 좀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가 바로 에스크로 서비스라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카테고리 킬러. 대형 매장에서 특정 품목만을 취급하는 전문 할인점을 뭐라고 부른다? 우리가 카테고리 킬러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컨틴전시 플랜. 이건 무엇이냐면 컨틴전시 플랜은 경영자가 예측하기 어렵고 또 예측했다 하더라도 단기간에 회복이 어려운 우발적인 사태가 전개될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마련하는 위기관리 경영기법. 이것을 뭐라 부른다? 우리가 컨틴전시 플랜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파레토 법칙과 롱테일 법칙. 이거는 무조건 시험제 나오는 문제예요. 이것도. 파레토 법칙과 롱테일 법칙. 이것도 무조건 나옵니다. 이것은 상위 20%가 전체 매출액 80%를 차지한다라는 법칙이고 이것은 그러니까 다수의 80%가 예, 상위 20%의 매출보다 더 많은 매출액을 기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알겠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것도. 황금 낙하산, 예, 골든 패러슈트 이렇게 부르는 것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기업의 인수합병과 관련하여 미국 월가에서 만들어진 말로 최고 경영자가 적대적 M&A에 대비해 자신이 받을 권리를 고용계약에 기재하여 기존 경영진의 신분을 보장할 수 있는 장치를 사전에 마련해 놓는 것. 이렇게 해서 적대적 M&A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방어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바로 이러한 황금 낙하산 제도예요. 그 다음에 M&A, 이것은 기업의 인수합병을 뜻하는 말이죠. 기업의 인수합병. 예. 그 다음에 SWOT 분석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예, S는 스트렝스에서 강점을 뜻하는 거고 그 다음에 W는 위크니스에서 약점을 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O는 오퍼처너티 해가지고 기회를 뜻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T는 뭐를 뜻하는 거냐면 스레트 해가지고 이것은 위협을 뜻하는 거예요. 이 앞자를 따가지고 예, SWOT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SWOT 분석. 이것은 강점, 기업의 강점, 약점, 그 다음에 기회, 그 다음에 위협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것.
분석하는 기법.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른다? 우리가 SWOT 분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경제 경영에 관련되어 있는 이론 정리를 다 끝냈어요. 예, 바로 이어서 문제풀이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08페이지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자, 하이힐드 펀드란 수익률은 높은 반면에 신용 등급이 낮은 채권. 그쵸? 이렇게 되다 보면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고수익은 가능하지만 무엇이 있다? 부도의 위험도 그만큼 크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게 바로 하이힐드 펀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1번. 그래서 1번의 이 하이힐드 펀드는 하이힐드 펀드. 네. 이것은 고수익, 한마디로 얘기하면 고수익 가능하지만 예, 고위험 펀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고위험 펀드.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표현은 맞는 표현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한번 보겠습니다. 2번은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란 이렇게 돼 있어요.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금융기관이 특정 산업의 사업성과 앞으로의 현금의 어떤 흐름을 담보로 해서 그 회사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 주는 거. 이것을 뭐라 부른다? 우리가 바로 네,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렇게 부릅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 프로젝트 네, 파이낸싱 이렇게 된다라는 거. 네, 요것도 그래서 어떤 것이다? 네,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한번 보겠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란 아주 중요한 거죠. 스태그플레이션. 이것은 경기가 침체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래 경기가 침체될 때는 물가가 안정이 되거나 하락해야 되는데 경기가 침체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가는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현상.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른다? 우리가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부르죠. 이것은 보통 생산 요소 가격의 상승, 원유가의 상승, 원자재 가격의 상승 이러한 요인들이 원인이 돼서 이 스태그플레이션이 유발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3번은 스태그플레이션이란 통화량의 감소에 의해 물가가 하락하고 경제 활동이 침체되는 현상 이렇게 돼 있는데 뭐가 틀렸어요? 이미 물가가 하락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 스태그플레이션은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이에요. 그쵸? 이거 이제, 그러니까, 통화량의 감소에 의해 물가가 하락하고 경기가 침체되는 현상. 이건 그냥 디플레이션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스태그플레이션과 관련이 없죠. 그래서 3번은, 예. 3번은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스태그플레이션과 관련이 없다. 네. 관련이 없다. 그래서 이것은 X가 되겠습니다. 지금, 그 본문의 그러니까 문제의 어떤 설명은 오히려 디플레이션과 관련이 있어요. 디플레이션. 네. 그다음에 4번 한번 보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이란 경제 활동이 침체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 소득의 증대, 어떤 금의 하방 경직화 등으로 물가가 오히려 상승하는 저성장 고물가의 상태를 이야기한다. 이거는 무엇이에요? 오히려 저성장 고물가, 즉 경기는 침체되어 있는데 물가는 올라가는 현상. 이것이 바로 이 4번이 결국은 무엇에 대한 설명이다. 네, 4번이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설명이 되는 거죠. 4번 자체가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설명이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설명 자체가 틀렸다. 이렇게 돼야지.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이것은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스태그네이션. 이것은 이제 경기가 침체되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거에다가 무엇이 더해진 거냐면 인플레이션이 더해진 거예요. 인플레이션. 요 두 가지 합성어 스태그플레이션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 상태에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하고 인플레이션을 같은 걸로 봐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틀린 거가 되겠습니다. 자, 5번 한번 보겠습니다. 출구 전략의 방법으로 금리의 인상, 그 다음에 은행의 지급준비율 조절 등이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경기가 너무나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거야? 양적 완화를 통해서 통화량을 막 급격히 막 증가시킨 거예요.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그쵸? 그런데 경기가 어느 정도 부양이 되면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가 상승이 올 수가 있겠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그게 바로 출구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한다? 금리 인상을 통해 통화량을 감소시키거나 지급 준비율을 인상시킴으로써 통화량을 감소시키는 전략. 이것이 바로 출구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5번은 무슨 표현이다? 네,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5번 출구 전략. 네, 이것은 또 맞는 표현이 되겠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한번 보면
출구 전략이란 좋지 않은 경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쓰이는 전략으로 경기 회복 시점에 과도하게 풀린 자금이나 각종 완화 정책을 인플레이션 등의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고 어떻게 하는 거 다시 그 통화량을 회수하는 전략. 이게 바로 뭐다? 출구 전략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6번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유가증권이 아닌 것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유가증권. 자, 유가증권. 그 자체로서 이제 가치가 있는 거죠. 네. 여기서 딱 봤을 때 유가증권은 수표, 그 다음에 화물 상환증, 그 다음에 기명주권. 네. 수표라든지 또는 화물 상환증. 그쵸? 그 다음에 기명주권. 이런 것들은 당연히 유가증권의 증권이죠. 그렇지만 차용증은 증서일 뿐이지 돈을 빌렸다는 증서일 뿐이지 이 자체가 무엇이, 즉, 유가증권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답이 몇 번이 된다? 네, 2번이 되겠습니다. 네, 차용서, 차용증은, 이거는 무엇이 아니다. 차용서는, 네, 유가증권이 아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 7번. 다음 중 한국은행의 정책을 관리하는 기구는 어디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쵸? 자, 7번. 한국은행의, 예. 정책을 담당하는 기구, 정책 담당 기구. 이것은 무엇이다? 바로 네, 금융통화위원회죠. 네, 금융통화위원회다. 이것은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네, 한국은행의 정책 담당 기구는 어디다? 금융통화위원회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된다? 네, 1번.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알겠죠? 자, 8번. 다음 중 경제 4단체에 속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네, 경제 4단체. 경제 4단체. 자, 한번 보겠습니다. 경제 4단체는 한국경제인연합회. 그쵸? 한국경제인연합회. 그 다음에 대한상공회의소. 그 다음에 중소기업중앙회. 그 다음에 한국무역협회. 이렇게 해서 4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경제 4단체예요. 알겠죠? 이건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1번에 한국무역협회, 2번에 한국감사협회, 2번에 한국감사협회는 아니죠. 3번에 대한상공회의소, 4번에 전국경제인연합회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1번, 3번, 4번은 경제 4단체에 들어가지만 한국감사협회는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서 답이 되는 것은 몇 번이다? 바로 네, 2번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요 부분, 요 문제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암기를 해 두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선생님하고 한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한국경제인연합회, 그쵸? 두 번째는 대한상공회의소, 그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중소기업중앙회, 그 다음 네 번째는 한국무역협회. 이렇게 4가지. 이게 경제 4단체에 해당된다라는 거, 요걸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210페이지 9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양도성 예금 증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양도성 예금 증서. 그쵸? 우리가 보통 CD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양도성 예금 증서. 그쵸? CD에 대한 설명인데, CD는 무엇의 약자냐면, 예, Certificate of Deposit이에요. 그쵸? Certificate예요. 그쵸?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지금? 네. Cash of Deposit 이렇게 돼 있죠.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지금 용어 자체가 틀렸죠, 이미. 그쵸? 양도성 예금 증서. 증서를 나타내는 것이 뭐냐? 증명서. 증명서를 나타내는 것이 이제 Certificate of Deposit 이렇게 해서 예금 증서라고 써야지. 여기서는 지금 뭐예요? 예금된 현금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쵸? 예. 이것은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된다? 네,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예. 요 문제도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요 문제도. 나머지들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수출입은행을 제외한 모든 은행에서 이 CD를 발행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은행의 정기예금에 양도성을 부여한 무기명 증권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주로 규모가 큰 자금의 어떤 단기 투자에 적합한 게 바로 이 양도성 예금 증서인 CD라고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10번. 국민경제가 일정 기간에 생산한 최종 생산물의 시장가격으로 평가한 총액, 이걸 뭐라 부른다? 우리가 GNP 이렇게 부르죠. 한 나라의 국민들이 일정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생산한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격의 합, GNP가 되겠습니다. GNP.
여기서 PDI는 무엇이냐면 개인 처분 가능 소득을 뜻하는 거고, GPI는 기존의 어떤 GNP라든지 GDP가 그 나라의 어떤 경제 규모를 제대로 나타내질 못한다라는 한계점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서 보완해서 새롭게 만든 지표가 뭐다? 바로 GPI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이제 GNP가 되겠고, 그 다음에 GNI는 뭐냐면 국민 총소득이죠. 여기서는 지금 국민 총생산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답은 몇 번이 된다? 네, 3번이 되겠습니다. 10번에 3번. 그 다음에 11번 보겠습니다. 11번. 백화점, 호텔, 외식업 등의 마케팅 전략에 응용하면 고객 관리 시 상위 20%의 확보로 전체 매출의 80%를 잡을 수 있다. 이게 무슨 법칙이에요? 파레토 법칙이죠. 파레토 법칙. 그쵸? 11번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파레토 법칙이죠. 네, 이 파레토 법칙은 상위 몇 프로가 상위 20%의 고객이 어떻게 한다? 매출액의 몇 프로? 매출액의 80%를 차지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요 내용, 파레토 법칙이. 그쵸? 이거에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이 바로 뭐냐면 롱테일 법칙이죠. 롱테일 법칙. 그쵸? 네. 롱테일 법칙은 뭐냐면 사소한 어떤 상품 80%가 오히려 상위 20%의 매출을 더 넘어설 수 있다. 상회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은. 롱테일 법칙은. 그래서 이 롱테일 법칙과 파레토 법칙은 어떻게 보면 상반된 개념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그레샴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1번에 그레샴의 법칙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만약에 이런 걸 한번 예측을 한번 해보죠. 그레샴의 법칙은 만약에 10만원짜리 화폐를 만약에 동전으로 만든다면 하나는 은으로 만들었고 하나는 금으로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죠. 근데 똑같이 액면가는 얘도 10만원, 얘도 10만원이에요.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어떤 현상? 양질의 화폐는 어떻게 된다? 유통이 되지 않고 좀 이제 그 가치가 좀 낮은 은으로 만든 10만원짜리 은 화폐만 어떻게 된다? 유통이 되게 된다라는 원리. 그게 바로 그레샴의 법칙입니다. 다시 한번 보면, 그러니까 명목 가치는 같고 소재가 다른 두 화폐가 있을 때 소재 가치가 높은 화폐는 유통되지 않고 소재 가치가 낮은 화폐만 유통되는 현상. 그걸 무엇이라고 부른다? 바로 그레샴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 이걸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이의 법칙이 있어요. 이 세이의 법칙은 뭐냐면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라는 아담 스미스의 이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아담 스미스의 초기 자본주의 모델과 아주 딱 맞아떨어지는 어떤 이론이다. 그게 바로 세이의 법칙이다. 세이의 법칙은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라는 원리예요. 근데 이 세이의 법칙을 부정한 게 누구죠? 바로 케인즈죠. 케인즈는 유효 수요 이론을 통해서 수요가 공급을 창출한다라고 이거를 뒤집어 버리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12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금리차를 따라 국제 금융시장을 이동하는 단기 부동자본을 우리가 뭐라 부르죠? 네, 핫머니 이렇게 부르죠. 핫머니 이렇게 부르는 거죠. 네. 자, 금융 차이를 따라 여기서는 이제 금리 시세 차이죠. 그러니까 환율의 차를 이용을 해서 어떻게 하는 거야? 이윤을 추구하는 단기 부동자금. 그걸 뭐라 부른다? 우리가 핫머니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거는 핫머니.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된다? 네,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네. 그 다음에 13번 한번 보겠습니다. 13번. 자, 금융기관의 부실 자산이나 채권만을 사들여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기관을 일컫는 용어.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부실 자산이나 부실 채권만을 사들여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거. 배드뱅크죠. 배드뱅크. 그쵸? 배드뱅크. 이걸 이론 공부할 때 이미 다 했던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이거는 암기를 해두셔야 돼요. 배드뱅크. 몇 번이죠? 네, 2번이죠. 2번. 알겠죠? 그 다음에 14번. 14번. 네. 자, 다음 중 세계 3대 유종에 속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3대 유종. 그쵸? 세계 3대 유종은 뭐가 있냐면, 자, 영국 북해에 있는 어떤 브렌트류가 있고요. 브렌트류. 그쵸? 그 다음에 서부 텍사스유. 서부 텍사스유. 그 다음에 하나가 무엇이죠? 여기서 딱 봤을 때, 네. 중동 아랍에미레이트에 있는 두바이유. 두바이유. 네. 이렇게 해서 요 세 가지가 바로 세계 3대 무엇이다. 네, 유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답은 그러니까 몇 번이다? 5만유. 5만유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다. 네, 5만유. 이거는 들어가지 않는다. 정답은 몇 번? 네, 3번.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15번 한번 보겠습니다. 15번. 15번. 다음 중 생산의
생산의 3요소에 속하지 않는 것. 자, 생산의 3요소 하면 뭐다? 토지, 그 다음에 노동, 그 다음에 자본,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여기다 하나를 더 넣으면 이제 경영에 들어가는데, 이 경영은 생산의 4요소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3요소에는 여기에 들어간다. 그래서 답이 몇 번이 된다? 네, 4번이 되겠네요. 네, 생산의 3요소에 들어가지 않는 건 네, 4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16번 한번 보겠습니다. 16번. 다음은 무엇에 관한 설명인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 문제도 자주 출제가 되는 문제예요. 이 문제도 반드시 별표를 쳐놓고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보통주로 전환이 가능한 우선주나 특정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증권을 주주에게 배당 형태로 나누어주고 일정 조건을 충족시키는 특정 상황이 발생하면 그 특정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적대적 M&A를 방어하는 수단. 그쵸? 예. 적대적 M&A 방어수단으로서 무엇이 있다? 방어수단으로서 네, 포이즌 필이 있죠. 이렇게 하는 것을 뭐라 부른다? 포이즌 필 이렇게 부릅니다. 네, 요거를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몇 번이다? 네, 2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적대적 M&A의 방어수단으로서 포이즌 필을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린메일은 무엇이냐면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상장기업의 주식을 대량 매입한 후 경영진을 위협, 그래서 적대적 인수합병을 포기하는 대가로 자신들이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시가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에 그 경영진한테 되파는 네, 그러한 어떤 행위를 우리가 그린메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황금 낙하산은 골든 패러슈트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골든 패러슈트 영어로. 네. 황금 낙하산은 뭐냐면 회사 정관을 이용한 방어 전략으로 거액의 퇴직금 조항 또는 퇴직 후 일정 기간 급여 제공 등의 조항으로 인수자에게 부담을 주는 어떤 방식, 그것을 황금 낙하산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백기사는 무엇이냐? 우호적인 제3세력을 통해 자사주 등을 매각하게 함으로써 인수자의 매수 자금이 많이 들도록 하는 전략.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 우리가 네, 백기사 이렇게 부르죠. 자, 그 다음에 17번 한번 보겠습니다. 17번. 자, 17번은 특정 기업이 다른 기업의 경영권을 인수할 목적으로 상대 기업의 소유 지분을 확보하여 병합하는 과정을 가리키는 용어. 그쵸? 주식 인수할 목적이죠. 그쵸? 합병 목적이죠. 그러니까 인수 합병과 관련 있는 걸 찾아주는 거죠. 인수 합병을 뭐라 부르죠? 우리가 M&A 이렇게 부르죠. 그쵸? 기업 간 어떤 인수 합병. 이것을 뭐라 부른다? 우리가 네, M&A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M&A. 네. 그쵸?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된다? 네,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네, A&D는 뭐냐면 인수 개발을 뜻하는 말이에요. A&D는. 네. 그리고 골든 패러슈트는 황금 낙하산 제도. 바로 위에 16번 문제에서 설명을 해드렸죠. 그리고 그린메일도 16번 문제에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18번 한번 보겠습니다. 엔겔 지수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엔겔 지수 18번. 자, 엔겔 지수는 무엇이냐면 총 소득이 아니라 자기의 총 지출, 그쵸? 총 지출에서 무엇이 차지하는 비율?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이죠. 식료품비의 비용, 그쵸? 차지하는 비율 곱하기 100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엔겔 지수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의 다우존스사가 선정한 가장 신용 있는 주식 표본 30개를 통해 산출한 세계 주가 지수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죠. 그쵸? 이것은 뭐냐면 네, 다우존스라고 하죠. 네. 그 다음에 2번, 가계의 총 지출액에서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네, 이게 딱 무엇에 대한 이야기다? 엔겔 지수에 대한 이야기다. 그래서 18번의 답은 몇 번이 된다? 네, 2번이 되겠습니다. 그쵸. 이런 건 주는 문제죠. 자, 3번, 소득이 얼마나 균등하게 배분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죠. 10분위 분배율, 5분위 분배율, 그 다음에 로렌츠 곡선, 지니 계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런 소득 분배 정도를 그러니까 나타내는 어떤 지표라고 할 수가 있어요. 로렌츠 곡선을 수치화한 게 바로 지니 계수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스스로 측정하는 지수, 이건 행복지수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는 지금 엔겔 지수에 대한 이야기니까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9번, 다음 중 우리나라의 필수 공익사업이 아닌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필수 공익사업. 네, 19번. 예, 공익사업과 관련 있는 거. 자,
여기서 보면, 자, 건설이 지금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은행, 전기, 은행, 그 다음에 전기, 그 다음에 하나가 뭐가 돼 있어요? 지금 병원 사업이 있어요. 자, 여기서 필수 공익 사업이 아닌 게 무엇이냐? 당연히 건설업자들은 되게 많잖아요. 그쵸? 이것은 공익이 아니죠. 이거는. 그쵸? 은행과 전기, 병원, 이런 것들은 공익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가 된다고 할 수 있지만, 건설은, 네, 건설업자들이 있는데, 이게 공익 사업과 관련이 있다. 이런 말이 안 되죠. 그쵸? 그래서 19번의 답은 몇 번이다? 네, 1번.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20번. 자, 20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마이클 폴터가 내세운 5가지의 경쟁 요소에 속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마이클 폴터의 5가지 경쟁 요소. 이것은 무엇이냐면, 자, 신규 진입의 위협. 예, 경쟁 요소로서. 두 번째는 라이벌 기업 간의 경쟁. 그 다음에 대체제의 위협. 그 다음에 공급자의 교섭력. 그 다음에 소비자의 구매력. 이 5가지가 바로, 예, 경쟁적 요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중에 지금 들어가 있지 않은 건 무엇이에요? 바로, 네, 보완제의 위협이 아니라 대체제의 위협이어야 되죠. 네, 20번에 여기서 봤을 때, 예, 무엇이라고 하냐면, 마이클 폴터가 내세운 5가지 경쟁 요소. 거의 무엇이다? 5가지, 예, 경쟁 요소. 요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경쟁 요소에는 무엇이다? 바로, 예, 대체제의 위협이 있다 이거죠. 그쵸? 대체제의 위협은 되지만 보완제의 위협은 안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보완제는 오히려 상품의 수요를 증가시키는 행위를 해주죠. 보완제 자체는. 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바로, 네, 3번.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20번에 3번. 그 다음에 21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영국의 경제학자 아담 스미스가 도덕 감정론 또는 국부론에서 국부론 등의 저서에서 언급한 보이지 않는 손. 이건 뭐냐면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형성되는 시장 가격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1번에. 그쵸? 이건 시장 가격에 대한 설명이다. 자,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 네, 국부론. 여기서 보이지 않는 손은 무엇이다? 보이지 않는 손은 바로, 네, 시장 가격이다. 네, 시장 가격이다. 요것을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시장 가격. 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 그쵸? 그 다음에 22번 한번 보겠습니다. 22번. 네. 급격한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마이크로칩 기술로 인해 그 처리 능력이 18개월마다 2배로 증대된다는 법칙.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른다? 우리가, 예, 무어의 법칙.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무어의 법칙. 네. 22번은 무어의 법칙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무어의 법칙. 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22번에, 네, 3번. 네. 여기서 우리가 2가지를 더 알아두셔야 되는데, 자, 매드컬프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매드컬프의 법칙. 이것은 네트워크에 갇히는 참여자의 수의 제곱에 비례하여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법칙.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 우리가, 네, 매트컬프의 법칙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가치 사슬을 지배하는 법칙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조직은 거래 비용이 적게 드는 쪽으로 계속 변화한다는 원칙. 이게 바로 가치 사슬을 지배하는 법칙. 이렇게 해서 어떤 그 정보통신 사회로 이제 전환이 되면서 나타나는 3가지 현상으로서 무엇을 알아둬야 된다. 무어의 법칙, 그 다음에 매트컬프의 법칙, 그 다음에 가치 사슬이 지배하는 법칙. 이 3가지는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3번 한번 보겠습니다. 경기 침체 후 잠시 동안 경기가 회복되는 듯 하다가 또다시 경기가 침체되는 현상. 이걸 더블 딥이라고 얘기를 하죠. 23번. 네. 그러니까 경기가 어떻게 되는 거죠? 예. 불황이었다 잠시 회복되는 것처럼 돼 있다 다시 침체되는 현상. 그렇죠? 이렇게 해서 2개의 이제 깊은 수렁이 있는 거. 이것을 더블 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 된다? 23번에 네, 1번이 되겠습니다. 23번에 1번. 그쵸? 네. 그 다음 나머지들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2번은 자, 리디노미네이션은 이것은 화폐 단위를 하향 조정하는 거예요. 만약에 10,000원짜리, 뭐 100,000원짜리, 100만원짜리가 있었다면 이 10,000원짜리를 100원, 그럼 10만원짜리를 1,000원 이런 식으로. 그쵸? 100만원짜리를 뭐 10,000원 이런 식으로 화폐 단위를 낮추는 거. 이거를 뭐라 부른다? 우리가 리디노미네이션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디플레이션은 경기가 침체되는 현상을 뜻하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슬럼프플레이션, 이건 무엇이냐면 슬럼프플레이션이라는 것은 스태그플레이션이 더 안 좋은 상태로 가는 것. 그걸 슬럼프플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보다 더욱 심한 상태, 이게 바로 무엇이다? 네, 슬럼프플레이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바로 이어서 네, 215페이지부터 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